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콜로키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대학영어 읽기 지도의 방향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래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학 교육, 특히 교양교육, 외국어 교육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여기 계신 교수님과 더불어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 내용은 다음의 4가지 질문과 더불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이후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교육의 특성은 무엇인가? 세 번째,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한데 묶어서 특성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 영어 읽기 지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네, 그것이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굉장히 인기 키워드입니다. 네, 일례로 불과 이 말이 등장한 지는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며칠 전에 2021년 5월 달에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리스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국내 학술 논문 무려 785편의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대단하죠? 네, 그만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교육 이런 말은 2021년 황교호 교수님께서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교수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란 첫 번째는 재난 대응으로서의 포스트 코로나 교육입니다. 즉 팬데믹에 따른 이 후유증을 극복하는 교육.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듀테크의 일상화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사회의 미래 교육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한다. 네,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의 미래 교육.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학 교육, 포스트 코로나 또 코로나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로 다양한 자료를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논문도 읽고 인터넷에 이제 뉴스 기사를 이제 보는데 이런 타이틀이 많이 나옵니다. COVID-19 has changed education forever. Here's how. Opinion. Can COVID-19 cure our education system? Innovation and flexibility. How the pandemic has sparked a revolution. 네. 이 사회에서는 의외로 이 COVID-19이 교육을 변화시켰다. 교육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트랜스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COVID-19 never transforms education. 결국 뒤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speeds up transformation of education in the era of digitalization. 네, 즉 이러한 변혁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이죠. 쭉 변화가 이어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코비드-19이 지금 발생하는 바람에 우리의 에듀케이션이 가던 미래 방향이 엄청 빨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기사가 사실은 더 있었습니다. COVID-19 hasten university revolution. How COVID-19 is driving a long overdue revolution in education. 네, COVID-19이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던 교육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있는가?
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기사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걸 뒷받침할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비드-19 바로 이전 2019년입니다. 국내 대학의 통계 자료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3월에 개학해야 되는 것이 이제 미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대학들이 전국에 213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90%가 바로 비대면 강의를 실시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수들이 자기 과목을 전부 온라인으로 거의 90% 대다수의 교수들이 자기 과목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킨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아니 그렇게 블렌디드 러닝을 한번 해보십시오. 플립드 러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교수 연수, 워크숍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별로 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실제로 2019년에 서울 소재 A대학의 사례를 봤을 때요. 전체 개설 강좌 수가 8,955개입니다. 근데 온라인 강좌 수는 한번 추측해 보실까요? 몇 개인지. 바로 48개였습니다. 전체 0.053%, 0.5%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이 대학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전국 대학 강의의 1% 미만이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좀 놀라운 수치인데요. 근데 미국 대학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똑같은 대학 통계인데요. 미국 대학의 46%의 패컬티 멤버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8%의 교수가 블렌디드 or 하이브리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겹치는 숫자도 있겠지만 대충 한 70% 정도, 60-70% 정도의 패컬티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블렌디드 러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의 인스트럭터가 이러한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가 이 온라인 강좌는 본인 스스로 만든 것이다. 17%만이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 디자이너가 이 강의를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당히 다릅니다. 조금 이 자료가 확실치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역시 2019년 자료입니다. 49%의 풀타임 패컬티가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한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2016년, 아주 이제 벌써 5년이나 됐죠. 오래전이죠. 오래전이라서 더 놀랍습니다. 55%의 패컬티가 또 다른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이제 로컬 컬리지는 아니고 유니버시티 레벨의 패컬티의 55%가 필드 러닝을 지금 한 과목 이상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미국 대학은 2019년에 한국이랑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교육만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나 큰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바로 이전까지는 이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난 5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온라인이 수업 시간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만 그 숫자만 차이가 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크라는 이름 아시죠? 무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말하죠. 그래서
커다란 오픈 플랫폼에다가 많은 교수들의 강의를 뭐 때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크에 가게 되면은 강의를 세계의 어느 나라에 있는 유명한 교수의 강의도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런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세계화, 평등화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한국에 앉아서도 뭐 MIT에도 들어갈 수 있고 말이죠. 네, 뭐 캘리포니아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교수님의 강의도 사실은 수강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유명한 이 무크 사이트를 통해서 그렇죠. 네, 대표격인 것이 바로 코세라입니다. 코세라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190개 미국 대학이 강의 협업을 맺고 있고요. 3,800개의 강좌가 무료로 모든 대학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1월, 2월 사이에 2020년을 말씀드리는 거죠. 중국과 홍콩에서 등록이 47%, 베트남이 30%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전문가 과정, 나노 학위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학위로서 인증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코세라뿐만 아니라요. 하버드 MIT를 중심으로 하는 에드엑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칸 아카데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유데시티, 유데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최근에 그 IT 기술, 또 컴퓨터 코딩 이런 거를 배운 학생들이 바로 유데시티나 유데미 이런 데 쉽게 들어가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면서 유데미를 듣는 거죠. 자, 학과 교수님 강의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전혀 다른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수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트렌드로 우리가 많이 얘기들 되었었던 것인데요. 미네르바 스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뭐 못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2012년도에 설립돼서 건물이 없는 사이버 학교죠. 그런데 등록금 15,000불, 액셉턴스 레이트가 하버드 대학보다 높아요. 2%밖에 안 됩니다.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2019년 신입생이 139명, 2020년은 158명. 굉장히 소수라는 맹점은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인기가 있고 주목받는다는 거죠. 상당한 성공 사례로서 리포트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미 미네르바 스쿨은 강의를 전부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고요. 비대면 강의, 줌 같은 것을 통해서 교수와 이제 만나죠. 대신에 이 학생들은 세 개의 나라에 돌아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레지던스가 여러 군데, 한국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세계 여러 주요 지역에다가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인턴 경험도 쌓고 여러 가지로 체험을 하게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교수와 컨설팅을 통해서 수업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새로운 형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여기 하나 또 온라인 대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이 이제 가까운 것이죠. 근데 University of the People, The People 대학이라고 그래갖고 2009년에 설립된 것인데 상당히 그 지표가 놀랍습니다. 졸업하는 학생이 4년 만에 4.68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즉 휴학도 없이 쭉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재학생 수 31,400명 선이었는데 제가 오늘 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65,166명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제가 조사한 게 1년이니까 아니 이거 2배나 늘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강의가 22,466개가 열리고 있고요. 교수당 학생 수가 놀랍게도 14대 1. 한 강좌당 25명 정도만 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대학이라 그러면 막 200~300명씩 받을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교수와 학생 간의 그 관계가 중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놀란 것은 제가 65,166명으로 2배 늘어나는 거가 놀라워서 또 통계자를 봤더니 지금 22,466강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현재 49,900강자가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더블 스코어보다 더 되는데요. 정말 그 성장세가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맞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점쳐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학습의 키워드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교육에서 특히 교육공학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컴퓨터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 한국에서는 이제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 내지는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분야에서의 이제 키워드의 변화를 보면은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물론 계속 바뀝니다만 최근에 가장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언급이 된 키워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ubiquitous learning, 그죠? anytime, anywhere 개념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때문에 그렇죠. seamless learning, 하루 24시간, 어떤 특정 시간에 공부를 한다기보다 하루 24시간, 평생, 또 이번 4년 동안이 아니라 평생 교육, 네, 이런 식으로 seamless,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교육을 한다는 점. informal learning, 굉장히 틀에 짜여진 형식을 갖춘 그런 교육이 아니라 무형식 학습이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즉 ubiquitous하고 seamless하고 informal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ndividual learning, 이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individual learning, individualized learning, personalized learning. 최근에 또 뭐 AI 테크놀로지 나오면서 초개인화, hyper personal, hyper individual 이렇게 또 얘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social learning, 네, social relationship이 있는 그 social learning이 또 대세다. open learning, 네, 내 수업을 듣는 또 이 과목을 등록한 이 기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열린 교육, 열린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도 있죠. 오픈 개방 대학, 네, 영국에도 오픈 유니버시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어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하는, 접근을 아주 쉽게 하는 어떤 그런 방식. experiential learning, 그 외에도 non-formal learning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요즘 학습의 변화된 모습들이고 가장 트렌드한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것, 코로나 이후 대학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지금부터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교육의 비약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아마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학에서 1% 미만 0.5%였던 것이 뭐 완전한 온라인이 아니지만 온라인 강좌를 넣는 그런 수업을 모두 포함한다고 했을 때 한 2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교육, 플립 러닝, 또 나노 학위제, 유연 학기제, 교차 수강제도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올 거다. 과거의 전통적인 학기제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전통적인 학습에서는 좀 벗어나는 형태가 많이 생길 것이다. 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업이 엄청나게 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대학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e-러닝의 변화는 대학교 재원에, 대학교의 이제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쪽 방향을 대학은 선호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업과 대학은 모두 온라인 교육을 선호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요.
네 번째, 대학 간의 교차 수강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무크 플랫폼 등을 통해서 또 만들어 놓은 온라인 강의들을 서로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만 잘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퀄리티 있는 강의도 많지 않았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원이 원격 프로그램 수업으로 전환되는 대학원이 있을 것이다. 네, 원격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해야만 국내 대학원의 돌파구가 보일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들을 수도 있겠습니까? 대학원이 온라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 개념, 교수법의 변화가 올 것이다. 당연하고 그에 따른 교수 역할도 변할 것이다. 좀 더 개별적이고 피드백 중심, 교수가 하는 것이 많은 자료의 제공, 학습을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 개념도 변화할 것이다. 뭐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벌써 지난 6, 7년 전부터 지적해왔던 바입니다. 플립 러닝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있는 대학의 뭐 절반, 30분의 1, 막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그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의 특성은 무엇일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성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식 정보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정말 많은 무한대의 지식이 쏟아지는, 무한대의 정보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식과 정보는 또 분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데 과거에는 지식은 책이고 정보는 서류다?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나눠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식이 정보고 정보가 지식인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하루 종일 얻게 되는 지식들, 하루 종일 학습하게 되는 지식들이 다음 것 같습니다. 아이는 뭐 학생 식당 점심 메뉴라든지 주말의 날씨라든지 영화 평점이라든지 들려오는 음악의 제목이라든지 수업, 학교 과제, 참고자료, 이슈 기사, 핵심 키워드, 그 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유튜브 통해서. 엄마도 여러 가지로 뉴스부터 해서 제품 가격 정보, 여러 가지 헬스, 레시피, 뷰티, 여행, 그리고 위치 정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수집합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제안서 보충 정보라든지 머니 정보, 주식, 부동산 이건 남녀를 따질 것도 없이 많은 이런 정보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습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지식 속성을 보면요.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근데 현대의 지식은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과거의 지식은 시간을 초월해서 고정적이고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현대 지식은 굉장히 시의적입니다. 한시적이고 즉흥적이고요. 또한 과거 지식은 굉장히 심층적이고 장편적이었다면 현대 지식은 굉장히 짧고 단편적입니다. 과거 지식은 추상적이었는데 현대 지식은 구체적입니다. 과거 지식은 집단적이고 외적입니다. 현대 지식은 아주 개인적이고 내적입니다. 내가 만든 지식이죠. 마땅히 배워야 되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식인 것이죠. 과거의 지식 속성은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걸 마땅히 배워야 된다.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배워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현대 지식은 원칙도 없고 기호지향적이고 그리고 중요하기보다는 내 필요, 내 욕구에 따른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정보고 정보가 지식이 되었고 지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속성이 보입니다. 그럼 외국어 지식은 어떠해야 될까? 역시 비슷하겠죠. 외국어 지식도 역시 실용적이고 당장의 필요가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수행될 과업이라든지 시험 대비, 문제풀이, 실전 연습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매우 시의적인 지식을 기대합니다. 실제성이 있는 것을 선호하죠. 그 내용은 지문 강의 설명이 길지 않아야 되고 간단해야 되면서 무엇보다 내용이 흥미롭고 재미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얻고자 하는 지식입니다. 그럼 한번 지금까지 한 것을 복습 차원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지식은 뭐라고요? 세자인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지식은 개이득 정보. 네, 뭔가 다 보탬이 되는, 나한테 득이 되는, 이걸 가지고 뭔가 써먹을 수 있는, 네, 그러면서 돈도 안 들고 가성비가 좋은 거, 개이득. 네, 이 정보를 원하는 거죠. 이런 지식을 원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싫어하는 지식은 어떤 거겠습니까? 부자인데요. 학생들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노잼 지식, 재미가 없는 지식이죠. 네, 개이득 지식, 노잼 지식. 네, 학생들의 지식을 제가 좀 재미나게 표현해 보려고 만드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얻고 싶어하는 지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연결이 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성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지식정보 사회의 지식의 모습과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는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여기 학습자가 있습니다. 대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이제 TV에서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에너지에 대해서 뭐가 얘기가 나오는데 수업 시간에 내가 요즘 듣고 있는 내용이랑 같네. 근데 이거 뭐야, 내가 배운 거랑 조금 다르지 않나? 이거 이상하네. 아닌데 저거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혹시 들 수 있죠. 상황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 학생 손에 들려있는 건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네. 그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으로 학생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뉴스 기관 홈페이지를 볼 수 있고요. 블로그 또 여러 가지 포스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웹 검색을 할 수 있고 유튜브로 확인할 수도 있고 앱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지도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구, 익명의 제공자, 사이버 지인들로 통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 물어봐갖고 또 그 안에 지식인, 전문가들이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핸드폰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은 자기가 궁금한 학습하기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형식, 무형식적이고 시뮬러스하고 그죠? 그리고 인포멀하고 유비쿼터스합니다. 그때 요 맨 끝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을 주목해 주세요. 이 누군가요? 네, 그렇죠. 교사와 교수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교실, 수업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학생이 교수님, 이거 맞아요?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야,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서 알려줄게. 그때 보자. 우리 학습 패러다임이 바뀐 전형적인 모습을 제가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즉 변화된 학습 패러다임에 대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연 학습자 중심입니다. 네. 교실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금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었는데 말이죠. 강의자 중심인데 말이죠. 그건 물론이고 학습 내용, 학습 방법, 학습하는 시간, 교수 선택 이 모든 것이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주 개별적이고 비형식적인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혼자 해도 되는 것은 혼자, 일방향형 지식 이런 걸 전수하는 것은 당연히 혼자 학습할 수 있죠. 그리고 개별 학습을 자유롭고 비형식적으로 하고 평가나 전체 교육 과정만을 학교에서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보고 non-formal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틀 안에서 아주 촘촘하지 않고 아주 널찍한 틀 안에서 개인은 굉장히 비형식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 보시면 이것으로 변화되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딱 그 시간에 수업을 듣나요? 그렇지 않고 일주일 내내 원하는 때 하고 원하는 때 과제를 내고 그죠? 교수님도 피드백을 틈틈이 밤에 주시기도 하고 그죠? 학생의 질문도 아무 때나 좀 많이 합니다. 밤에도 하면 또 밤에 또 답을 해요. 네, 이메일로 오면 또 핸드폰으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비형식적, 무형식적 학습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실 수업은 상호작용의 장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럼 교실이 왜 와요? 올 필요가 없는데 교실에는 반드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냥 교수님 강의 들으려고 교실에 가는 거를 과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온라인으로 맛을 본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온라인에 올려주세요, 교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일 때는 협동학습, 비판적 사고의 함양, 문제 해결 과정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다든지 교사 학생 간의 피드백을 나눈다든지 학습 진단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코칭을 하는 행위, 또 수행 영역을 발표하고 청중 앞에서 발표를 하고 평가들을 받는 행위, 이런 것들로 수업 시간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대학이나 교육 과정이 옛날엔 지식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학습 역량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자의 성공이 대학의 목표다. 성과 지향적이고 역량 중심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다 배웠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을 배웠느냐라고 보는 그 지식은 지금 무한정입니다. 그 지식이 무한정인데 그거를 옛날에는 책 몇 권이면 되는 걸 지금 무한대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다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런 능력이 있어 알아서 그런 것을 찾아서 학습하고 자기 것을 체화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미래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고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21세기 학습자 외국어 지식 습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들은 외국어 지식도 역시 웹자료 활용을 좋아합니다. 외국어 학습 자료와 또 학습 보조도구, 연습 문제, 강의 영상 이런 것들을 웹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하고 또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커뮤니티를 활용한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자기가 사용하는 앱, 자기가 사용하는 친구 관계에서 영어 학습, 외국어 학습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그런 거 묻지 않죠. 무슨 단어 앱이 좋아? 어떤 유튜브가 영어 학습하기에 좋아? 문법 어느 인간 강사가 잘 가르쳐? 학교 시험, 어학 시험, 그 공인 시험 기출 문제는 어디서 다운을 받으면 좋아? 어디가 무료야? 네. 강의 수업 시간엔 또 외국어 학습을 강의 수업을 참여하는 외국어 학습자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어 강의 들으려고 수업을 가야 되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하필 그 시간에 꼭 거길 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그걸 그때 들어야 돼? 나는 이거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어. 밤에 들으면 더 잘 들을 수 있는데, 밤에 들으면 집중이 더 잘 되는데,
그 영어 강의로 내가 무슨 이득이 있지? 근데 그 과목을 들어서 나한테 득이 무슨 득이 되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 이 과목의 제목은 좋은데 이 강의 내용 누가 정하는 거야? 나 이거 원하지 않는데. 이럴 수가 있죠. 왜 재미없고 도움도 안 되는 강의를 끝까지 들어야 돼? 나 중간에 스탑하고 싶어. 아, 왜 아는 거 나오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 패러다임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은 변화하는 것 같지 않고 외모는 비슷한데 학습자의 생각, 그들이 학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 습관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성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뉴 리터러시라고 붙여봤습니다. 예, 문해력이 변화했다는 건데요. 새로운 문해력. 네, 리터러시가 문해력이니까요. 과거의 문해력은 이렇습니다.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네, 주로 읽기와 쓰기를 합쳐서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했었는데요. 읽기가 현재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소스의 유형에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습득하는 능력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즉 읽기를 과거에는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것을 소화할 수 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읽는 내가 원하는 읽는 내용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될 것을 어디서 어떻게 적합한 걸 발견할 수 있을지 그 능력 그걸 통해서 읽고 그죠? 그걸 이해하고 또 이것이 어떤지 평가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능력까지를 읽기 능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쓰기 능력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지식을 생산하고 수정 보완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아니 이게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뭐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쓰기는 지금 거의 소멸 직전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통 쓰기, 손으로 쓰는 쓰기, 특히 타이핑하는 것도 역시 학교 숙제 이상은 잘 쓰질 않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쓰긴 하는데요. 주로 만들어도 파워포인트, 그림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짤막짤막하게 개조식을 쓴 글, 그리고 아니면 뭐 유튜브에 동영상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안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전부 SNS에서 카톡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렇게 우리의 라이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식을 생산하고 수정 보완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남들 앞에서 잘 발표할 수 있고 그것을 뭐 파워포인트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 만든 좋은 책자로 만든다든지 하는 능력, 글만 빽빽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쓰기 능력도 멀티 리터러시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능력, 뉴 리터러시를 조금 더 요소별로 나눠보면요. 가장 하위에 디지털 리딩 스킬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잘 이해하는 능력이죠. 인터넷 서칭 스킬,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평가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알아내고 습득을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컨텐트 프로덕션 스킬, 자기가 이제 갖게 된 지식을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knowledge construction and sharing, 가장 높은 능력인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새로운 정보,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지식을 결합해서 제3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knowledge construction. 그리고 또 그것을 적절히 확산시킬 줄 아는 능력, 그것이 knowledge sharing 능력이죠.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영어 교육, 외국어 교육에 제가 대입을 해서 지도 원칙을 단계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디지털 기반 영어 학습 자료와 도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언어 입력, 구두 문자 입력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실제 영어에 친숙하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영어 자료에 노출을 시켜서 아, 이런 영어 글이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습자에게 적합한 내용 수준의 디지털 영어 자료를 스스로 검색하고 핵심 사항을 파악하고 원하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검색 능력, 비판적 평가 능력, 필요한 읽기 전략 등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지도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여기서부터는 빨간색부터는 우리 대학교 교양 영어, 대학 영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빨간 표시를 했어요. 세 번째, 온라인상에 다양한 영어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내하고 학생들 간 학생과 영어 커뮤니티 구성원 간 언어 문화적인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네 번째, 테크놀로지를 영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및 생산 기술을 길러준다. 영어 키보드 사용부터 사전, 녹음, 학습용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것, 코퍼스 데이터 사용하는 것, 각종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특정,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과제, 발표 등의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영어 수업 내용에 포함해서 학습자의 총체적인 언어 역량을 향상시킨다. 이것이 다섯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지도 원칙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 대학 영어 읽기 지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자,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대학 영어, 우리 대학 영어 읽기 지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오늘 발표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리딩은 그럼 뭘까요? 리딩의 정의를 내려보면 리터러스입니다. 문해력이고, knowledge input, 지식의 투입, language input, 언어의 투입, 스키마 빌딩, 배경 지식의 을 형성하는 것들이죠. 리딩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proficient reader, 영어를 능숙하게 읽는 거라는 것은 뭐죠? knowledge owner, 리딩을 잘하는 사람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지식 정보 사회에서 지식을 소유하는 자, 바로 파워 리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읽기를 잘한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빙하는 아주 간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 웹 컨텐츠 언어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뭐죠? 영어입니다. 영어가 60%를 차지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디지털 자료를 통합해보면 영어가 6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아주 작아요. 키가 작아요. 우리가 요즘 미국과 겨루고 싶어하는 중국의 자료는 1.4%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일본이 2.0%로 더 많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0.5%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인터넷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60%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것이죠. 우리보다 엄청나게 120배 더 많다고 해야 되겠죠? 120배 맞나요? 120배의 분량의 지식이 바로 영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쓰여진 지식, 120배 많은 지식을 포기한다? 파워 리더가 될 수가 있는가요? 지식정보 사회의 나누지 오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제가 이거 혹시 자료가 좀 틀릴까봐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독보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읽기를 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영어 읽기 역량, 리터러시, 뉴 리터러시 키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 때 해야 되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피라미드는요, 제가 읽기 능숙도, reading proficiency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우리 예비고사인 사범대생들에게 읽기 지도를 할 때 항상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주 보여줘요. 피라미드, 즉 읽기 능숙도, 아주 능숙한 읽기 학습자가 되려면 어떤 것들, 어떤 기술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순서는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봤을 때 맨 밑에 해독 기술부터 해서요. 그 위에는 단어 공략 기술, 워드 어택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단어 지식이라든지 단어 문법,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텍스트 공략 기술이라고 하는데 읽기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읽기 기술인 거죠.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법, 뭐 예측하는 법, 디스코스 마커를 가지고 추측하는 법, 구조화를 파악하는 법, 여러 가지 읽기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키밍, 스캐닝 많죠. 그 위에 문장 구조,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법, 또 스키마에 대한 지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순서는 다 무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상위에는 우리가 초인지 기술이 있습니다. 읽기 전략. 우리가 그 텍스트 공략 기술이라 그러면 인지 기술인데 그 위에 초인지 기술이 필요하고 그 위에 가장 상위에 텍스트 감상 능력, 평가 비판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해서 우리가 읽기 능숙도를 쌓아가게 되고 기르고 능숙한 학습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 더 있죠. 속독, 읽기, 유창성 기술입니다. 빨리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유창성, 빨리 많이 읽을 수 있는,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읽기 기술은 이 정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속독, 읽기, 유창성 기술은 배우지 못했고요. 네, 수능을 준비하면서 좀 배웠겠죠. 빨리 읽는 법. 나머지는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배워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 능숙한 읽기 학습자를 만들어 주려면 투명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죠. 네, 이 투명한 부분. 자, 우리가 채워지지 않은 피라미드를 완성시켜 줘야 읽기가 능숙해져서 이 새로운 사회에서 정보를 얻고 똑똑해지고 파워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리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키워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시대, 대학 영어 읽기 지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먼저 첫 번째, reading fluency vs reading accuracy. 유창성이 중요하냐? 정확성이 중요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우리나라 읽기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조건 정확성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빠짐없이 꼼꼼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문법, 문장 구조 분석하고 이게 동사의 무슨 형이냐 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읽지는 못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수능 진으로 2개 정도 읽고 끝나는 형국이고, 그리고 뭐 대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얇은 교재 하나 읽는,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21세기는 읽기 유창성의 시대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정보, 산같이 쌓여있는 정보를 이해하는데 유창성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 정확성을 그렇게 꼼꼼히 읽어서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죠. 정보를 다 원하는 정보를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필요한 것만 목적형으로 읽어야만 우리는 원하는 지식을 습득하면서 변화되는, 계속 변화되는 이 지식들, 정보를 얻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요자 중심, 다양한 정보와 지식 습득, 구성 능력이 중요하다. 비판적 글읽기, 텍스트 감상 능력도 중요하다. 점점 색깔이 굵어지죠? 전략적인 읽기 과업 달성 능력이 중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읽기의 과업이 있습니다. Everyday Reading Task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태스크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나는 뭘 하기 위해서, 나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읽어야 돼. 이걸 읽어서 시간 내에 다 읽어서 그것을 가지고 페이퍼, 리포트를 써야 돼. 이것이 읽기 과업이거든요. 뭐 대학생이 읽기 과업입니다만 뭐 일반인도 얼마든지 읽기 과업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빨리 읽어내서 그것을 이해해가지고 정리해야 돼. 내가 영화평을 읽어서 이 영화의 수준을 파악해서 좋은 영화를 골라야 돼. 네, 이런 읽기 능력 항상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풍부한 스키마였습니다. 읽기를 빨리 하고 잘하려고 그러면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경 지식이 많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풋이 많아야 됩니다. 인풋이 적은 상태에서 배경 지식이 많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읽기를 많이 해야 배경 지식이 많이 생기고, 그래야 읽기 전략도 쓸 수 있고 빨리 읽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21세기 영어 읽기 지도 방향 제가 조금 다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기 양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네, 양이 많아야 됩니다. 양이 많으려면 시간은 유한한데 양이 많으려면 빨리 읽어야 되고 다 읽어서는 안 되겠죠. 꼼꼼히 다 읽어서는 안 되겠죠. 필요한 거, 목적형으로 읽기 전략을 쓸 수 있는 거, 중요한 것만 빼서 읽을 수 있는 능력,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능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읽기량을 늘림으로써 구축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빠르게 읽는 능력을 길러준다. 읽기를 빨리 하려면 여러 가지 연습 방법이 있지만 스캐닝이 중요합니다. 스키밍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을 파악해서 중요한 것만 읽어내는 능력이고, 스캐닝은 막 훑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이죠. 네, 이 두 가지 리딩 스킬이 이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스킬이 아닌가 싶어요. 읽기 기술. 네, 중요한 걸 알아내는 거,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 네, 그러한 빠르게 읽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꼼꼼히 읽는 능력을 읽기를 하다 보면은 읽기하고 수행할 수 없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목적형 읽기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읽기를 빨리 못합니다. 자꾸 단어 찾으려고 그러고 막 모르는 단어 연연해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읽기 습관은 버려야 된다는 거, 21세기에는 버려야 된다는 거, 목적형 읽기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략적인 읽기 방법과 지식을 확장시킨다. 읽기를 하는 방법을, 그 방법과 지식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깊고 넓은 배경 지식을 기르도록 한다. 읽기 내용에 집중해야 되겠죠. 읽기 내용에. 읽기의 문장 구조라든지 읽기 형태보다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많이 읽으면 깊고 넓은 배경 지식이 길러지겠죠. 여섯 번째, 글에 대한 비판 감상, 새로운 지식의 구성의 기회를 준다.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판시키고, 감상시키고, 감상평을 내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다른 지식을 구성해내는 기회를 이제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읽기 자료를 선택한다. 읽기 자료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그러려면 많은 읽기 자료를 꺼내놓고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겠죠. 여덟 번째,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데, 다독, 묵독, 낭독의 기회를 제공한다. 혼자 읽기, 조용히 혼자 빨리 읽기, 큰 소리 내서 읽기, 낭독, 그리고 쉬운 책 많이 읽기, 다독,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야 되겠죠. 다독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읽어야 다독인가? 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1세기 지향해야 되는 지도 방식은 뭘까?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였는데, 지향해야 될 지도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의 내용을 반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네, 복습 차원입니다. 첫 번째, 책 한 권을 꼼꼼히 정확하게 읽히는 수업, 지향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학생 수준에 비해서 읽기 난이도가 높고 지루한 글, 이것을 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향해야 됩니다. 목적 없는 독해. 이 글감이 좋으니 한번 읽어보자. 이거는 별로 목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의 이득이 될까? 이 읽은 것을 가지고 뭘 할까? 목적이 있는 독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정보를 얻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독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수의 개입이 많은 상향식 읽기 지도 지향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 말씀 많이 하시면서 강한 텍스트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학생들은 그냥 멀뚱히 들으면서 필기를 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주는 상향식, 네, 바투머, 그러니까 전부 다 꼼꼼히 읽어서 주제를 알아내는, 감상을 하는 그런 읽기 지도는 지향해야 됩니다. 새로운 정보가 별로 없는 글 읽기. 네, ELT부 학습자가 이제 좀 실력이 없다 보면은 좀 쉬운 영어 읽기 교재를 갖다가 선택하게 되면 안에 내용이 새로운 게 없어요. 있어도 뭐 아주 쉘로우하죠. 예, 그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거면은 좋은 21세기형 읽기 지도 방식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읽기 후에 나눌 내용이 없는 글 읽기, 교수가 지정한 학생 필독서 읽기, 학생 필독서 읽기, 교수가 지정한 학생 필독서 읽기, 네.
교수가 지정한 것은 의미가 없죠. 네, 정독 문제풀이식 수업. 꼼꼼하게 앞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해 중심으로 이해를 잘했는가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과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읽기 수업을 할 때 했던 방식들이고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글을 읽힐까? 이런 질문은 옛날 질문입니다. 그거보다는 학생들의 뉴 리터러시를 내가 얼마나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2021년 3월에 낸 책인데요. 책 안 읽는 세대를 위한 영어 읽기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침 이 책이 나왔고 여기에 지금 있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기초부터 디코딩 스킬, 피라미드 바톤부터 꼭대기까지 어떻게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지도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라서 제가 여기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21세기형 대학 영어 교수 모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지향해야 되는 교육 방식을 쓰지 않고 추구해야 되는 방식으로 읽기 지도를 하시려고 그러면 어떠한 교수 모형을 사용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프로젝트형 수업. 네, 읽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읽는 과정,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읽는다. 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읽는다. 문제 해결형 수업, 토론형 수업, 토론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죠. ESP, English에서 Specific Purposes, 특수 목적 영어라고 하죠. 네, 내가 앞으로 진로, 내 전공과 관련된 영어. 네, 왜냐하면 앞으로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때 동기부여가 되고 흥미가 생기는 거죠. CBI, Content Based Instruction, 내용 중심 교수법인데 내용을 그냥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그 영어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용 가지고 프로젝트하고 네, 내용 중심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독이 있습니다. 쉬운 책 많이 읽긴데요. 쉬운 스토리북을 사실 한 학기라고 그러면 30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쉬운 거니까요. 아무리 학생이 수준이 낮아도 그 수준을 더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중학생이라도 30권 읽거든요. 사실 100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쉬운 거는요. 이렇게 해서 아주 쉬운 거를 많이 읽히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읽기 투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다독도 굉장히 좋은 21세기형 대학 영어 교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사하게 Self Access Learning, 셀이라고 있습니다. 뭐 자기 접근 학습이라고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좀 번역 이상해서요. Self Access Learning은 뭐냐면 많은 읽기 자료를 쫙 펼치고 고르게 하는 겁니다. 네, 고르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르게 해서 자기가 읽은 것이 기록이 되고 플랫폼상에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뭐 독후감을 쓴다든지 북 리포트를 쓴다든지 다른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뭔가 이제 과제를 내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네, 수업을 마치는,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학습이죠. 네,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교사가 해줄 거는 자료의 제공, 그리고 또 피드백, 그리고 코칭, 그 정도인 거고 모든 것은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홍콩 쪽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내 라이브러리에서 셀 센터, 셀프 액세스 랭귀지 러닝, 그래서 셀프 액세스 랭귀지 러닝 센터도 많이 있어서 제가 가서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이제 셀 센터에 가서 구경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냥 개인 학습자가 혼자 이 비정형 학습 방법을 통해서 코스 크레딧까지 받는 그런 형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21세기적인 대학 영어 교수 모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 취업, 진로 대비형. 네, 독해 지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은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읽기가 또 프로젝트가 협동학습이
이 온라인을 벗어나서 가능하다는 거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숙제도 받고 협동도 하고 수업도 진행시키려면 블렌디드 러닝이 불가피하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플립드 러닝이나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 클래스를 활용하는 그런 이러닝의 방식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학 교육의 변화 지난 한 40년간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80년대는 그야말로 쇼크앤터크였죠. 백목치고 또 강의하고 학생들은 고개 숙이고 받아 적고 네, 대학 교육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대 20년 후에 대학 교육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역시 쇼크앤터크. 네, 학생들은 역시 고개를 숙이고 받아 적고 있고 앞에서 교수님은 칠판에 강의를 하고. 그런 2020년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화면은 하얀색, 화이트보드로 바뀌었는데 역시 초크앤턱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대학 교육은 사실상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그런 거지 위협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하게 하게 불안을 심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사람이 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고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업은 바뀌지 않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내 고유한 영역의 학문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인 학습자가 원치 않으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변화된 사회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의미가 있다.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혁신이다. 그것이 바로 교육 혁신이고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대학 영어 교육의 방향이다. 네, 이렇게 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저의 강의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